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의사결정. 그거를 이제 자연과의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갈 것인지,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인지 그 결정을 할 때는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그게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회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대부분의 결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의 게임이라고 불러요. 불확실성 있는 경우의 의사결정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자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험 세계에서는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환경에 대해 확실하지 않죠. 이전에 자신의 텃밭인지 아니면 자신의 텃밭이 아닌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후보들은 물론 이제 자기가 자신의 지역구를 열심히 닦아 놓으면 유리하다는 건 알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 워낙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100% 자기가 유리한지 뭐 불리한지를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캠페인 기간 중에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탄핵과 같은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대두될 수도 있다. 따라서 후보는 불확실성에 당면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 내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도 다, 뭐100% 불확실성 하에서 내리는 결정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것인지, 다른 수업을 들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결정도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좋은 학점을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것인지,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또는 뭐 여러분이 정치학과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좋을 건지 나쁠 건지 그런 불확실성이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이제 학과를 정하죠. 하지만 이제 그 성적의 constraint, 성적의 한계 내에서 이제 가장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와 학과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선택이 자신에게 얼마 정도의 효용을 가져다 줄지는 불확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뭐 여러분이 로또를 살 때 그 로또가 가져다 줄 상금은 이제 굉장히 액수가 크지만 또 그 로또를 로또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에 대한 기대 효용을 예측을 하게 되죠.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기대 효용은 i에 대한 기대 효용은 i에 대한 효용 곱하기 i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들 들은 것 중에서 로또에 대한 기대 효용은 로또의 당첨금, 상금,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곱하기 1억짜리 로또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때 그 역시의 선택도 이런 자연과의 게임이죠. 그러니까 아주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용,
그게 이제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가졌을 때 그 직장을 얻음으로써 얻는 효용이겠죠. 아주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주대 정치학과를 졸업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확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는 남녀 간의 관계 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여자친구를 사귀면 또는 저 남자친구를 사귀면 행복할 것인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얻을 수 있는 효용, 행복한 삶. 하지만 그 확률 이 100% 확실하진 않죠. 주로 이제 사랑하는 단계 초기에는 이 확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이 효용도 이제 크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오래 사귀면 상대편의 단점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상대편의 어떤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효용과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대 효용이 서로 사귀는 데 들어가는 뭐 시간과 노력, 비용보다 더 작게 되면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실 이 기대 효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I는 I가 뭐냐면 발생 가능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A에서 뭐 로또 아니면 뭐 아주대를 졸업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확률,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기대 요인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엄격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효용이 얼마인지 뭐 확률이 얼마인지 그렇게 계산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제 대충 이 사람하고 사귀면은 난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이런 어림잡음 자체가 말하자면 달리 얘기하면 이 효용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효용이죠. 그리고 확률도 이제 주관적인 확률이죠. 그러니까 수업 초반기에 그 투표의 역설에서 얘기를 했을 때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확률, 그것도 주관적인 확률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이 주관적인 확률을 굉장히 높게 잡는 것이죠. 하지만 객관적인 확률은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의 경우 3천만 명이 투표를 했으면 3천만 분의 1이니까 거의 0에 가깝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확률과 주관적인 확률을 다르게 생각하고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면 이 효용과 이 확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효용과 이 확률이 객관적인 확률 또는 객관적인 효용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는 달리 얘기하면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효용과 주관적인 확률을 곱해서 기대 효용을 계산하긴 하지만 이 주관적인 효용과 주관적인 확률이 정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효용과 확률에 대한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AI도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앞으로 발생할 일을 미리 이렇게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수업을 들을 것인가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문호진 선생님이 지난 학기에 학점을 잘 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잘 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에는 이 효용과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죠. 효용은 이제 A 플러스를
받았을 때 얻는 효용 또는 뭐 A 플러스 자체가 효용이 되겠죠. 거기다가 학점을 잘 준다고 하니까 뭐 확률. 근데 그게 학점을 잘 받을 것이다. 뭐 문호진 선생님은 학점을 잘 준다고 하더라. 그 정보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뭐 학점을 잘 주면 좋겠죠. 뭐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나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번 학기에도 뭐 지난 학기처럼 학점의 그 퍼센티지를 좀 늘려줄지 아니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 뭐 A하고 A 플러스는 30%, 그 다음에 C하고 C 플러스는 30% 그걸 이렇게 고정해서 학교 팔러시를 예전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바꿀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제 열심히 하는지 그런 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I로부터 얻는 효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예에서는 완승했을 때 얻는 효용, 그 다음에 신승했을 때 얻는 효용, 그 다음에 패배했을 때 얻는 효용만 감안하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 i가 발생할 확률까지도 이제 미리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험을 칠 때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A 플러스를 받을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유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도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부정행위를 하기보다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100%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치르리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쳐서 이 A 플러스 여기서 이제 I가 A 플러스란 결과를 얻을 확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겠죠.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PI가 굉장히 높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거에 더 큰 효용을 느끼는 정직한 학생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유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굳이 부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PI를 낮게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학생일수록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는 또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부정행위가 학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죠. 어차피 부정행위를 하면 학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PI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효용하고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지배적인 전략 달리 얘기하면 항상 부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부정행위가 학점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전 시간에는 정치인들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만 이 PI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이 PI가 낮을수록 여러분은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정도를 갈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그런 편법을 쓸 것인가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이제 많은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그런 편법을 썼을 때 그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는 여러분이 최적한 결과를 얻을 때 느끼는 효용 그러니까 얼마나 최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거짓말, 편법을 사용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자연과의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편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도를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물었을 때 이렇게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처럼 트리 다이어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성 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경제가 좋아질 확률을 이제 i라고 하고 그거를 0.5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가능성이 50%, 나쁠 가능성이 50%.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이죠. 경제가 좋아지면 선거에 유리해진다고 가정하자. 이것도 현실적인 가정, 현실과 부합하는 가정이죠. 그리고 또한 위에 의해서 제시한 가정 1, 2, 3을 추가적으로 가정한다. 가정 1은 효용에 대한 가정, 완승, 신승, 패배에 대한 가정이었죠. 그다음 가정 2는 편법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법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게 세 번째 가정이었죠. 이제 그런 가정을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트리 다이어그램 이제 좀 이따 다음 주쯤에 설명하겠지만 이 트리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추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게임 추리. 뭐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추리 다이어그램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거를 이제 추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게임 추리는 이제 게임을 풀기 위해서 하는 사용하는 분석 도구. 그래서 게임 추리도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추리니까 여기도 추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서 행위자들이 사람과 게임 추리에서는 사람끼리의 그런 상호작용이니까 첫 번째 뭐 후보 1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후보 1이 먼저 결정을 하면 후보 2는 후보 1의 선택을 보고 후보 2가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제 그게 게임 추리고 이 경우에는 한 명의 행위자가 자연을 상대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상대로 하는 선택이 추리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갈등 관계에 있는 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서로를 상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럼 트리 다이어그램에는 자연을 상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는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선동과 정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트리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는 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을 맨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발생한 거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보는 선동할 것인지 정도를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앞을 미리 내다보고 예측을 해야겠죠. 경제가 좋을 것인지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있을 때 모든 선택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를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로또를 산다면 먼저 시간의 순서대로 벌어지는 거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벌어지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로또를 구입할 것인지 구입하지 않을 것인지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냥 내 상태는 그대로겠죠. 0. 근데 구입할 경우에는 자연 로또가 발생할 그런 로또를 샀을 때 상금을 탈 그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당선의 확률, 이거는 이제 꽝의 확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당선의 확률을 이제 P라고 놓으면 P는 뭐 0에 가깝겠죠. 물결 무늬로 가깝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0에 가깝고, 꽝의 확률은 거의 P는 뭐 이렇게 1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로또를 샀는데 당선됐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은 뭐 예를 들어 1억짜리라고 하면 1억. 꽝이면 하나도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로또를 1,000원짜리를 샀다면 마이너스 1,000원.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냐면, 구입을 했는데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은 P 곱하기 1억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꽝이 될 확률은 1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꽝이 됐을 경우에 얻게 되는 결과는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로또를 사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로또를 사게 되냐, 이제 P를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만약에 P가 그러니까 되게 로또를 안 사는 사람들은 P가 0이라고 생각하죠. 거의 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P가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없어지고, 그리고 P가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측항은 우측 이 부분은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0이 구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 즉 마이너스 1,000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P가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등호가 이쪽 항이 0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으니까 로또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불확실성에 처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처럼 미리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내다보고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결과를 주관적으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주대 정치학과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것인지 다른 수업을 들을 것인지 그 선택을 할 때도 이 수업에서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물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수업이 이것밖에 들을 게 없으니까 뭐 듣는 학생, 뭐 그런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결정과 듣지 않았을 때 결정에 대한 기대 효용이 또 따로 있겠죠. 만약 이 수업을 듣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에서 얻게 되는 기대응이 이 수업보다는 낮기 때문에 정치학과에는 이 수업밖에 들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매우 듣기 싫은 수업이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안 들으면 뭐 탑과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정치학과에 들을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수업이 탑과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등록을 정치학과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경제가 좋을 가능성을 0.5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후보가 자기가 선동을 했는데 이제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어떻게 될 건가를. 경제가 좋을 가능성을 이 사람은 반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가 좋을 가능성과 나쁠 가능성을 반반의 확률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선동을 했는데 경제가 이제 좋다고 하면 이 사람은 완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여기서 10에서 4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만큼의 효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선동을 했는데 경제가 나빠버리면, 그러면 그래도 선동은 캠페인에 유리한 선거 결과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아도 이 사람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선동으로 인해서 선거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동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4만큼의 기대 효용을 얻게 되는 것이죠. 4만큼의 효용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동을 했는데 경제가 나쁘다고 한다면 이게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졌을 때 얻는 효용이니까 이거는 기대 효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효용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얻는 효용.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0.5니까 4에다가 0.5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에다가 또 0.5를 곱해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게 이제 기대 효용이죠. 그러면은 선동을 했을 때 얻는 기대 효용은 선동을 했는데 자연히 좋다면 6을 얻게 되고 여기서 6을 얻게 되는데 그 확률이 0.5밖에 안 되죠. 근데 선동을 했는데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이 다음은 4를 얻는데 4를 얻을 가능성은 또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효용이죠. 선동을 했을 때 얻는 기대효용. 그리고 6, 4는 각각의 이 사건이 초래됐을 때 얻는 효용.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선동을 하지 않고 정도를 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반반이죠. 정도를 갔는데 경제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승을 하겠죠. 이 정도는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경제가 좋은 경우는 유리한 환경이니까 신승을 하게 돼서 8 더하기 그다음에 0은 8 이렇게 되고 정도를 걷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러면 선거에서 지게 되고 그 대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이 효용값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효용은 정도를 선택했을 때 기대 효용은 8 곱하기 0.5 더하기 8, 이 8이 발생할 확률이 0.5, 그 다음에 0을 넣게 될 가능성이 0.5니까 0 곱하기 0.5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하면 5, 6, 30, 그 다음에 5, 4, 20 그래서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을 했을 때 예측하는 기대 효용은 5, 그 다음에 정도를 걸었을 때 예측하는 기대 효용은 4가 되니까 선동에 대한 기대 효용이 정도에 대한 기대 효용보다 더 크게 돼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네. 선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로또의 예에서 설명했듯이 로또가 당선된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은 선동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도의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봅시다. 시간에 유리한 환경에서 경쟁하면 편법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유리할수록 정도를 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미루어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7로 해도 되지만 이제 계산이 복잡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1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경제가 좋을 확률이 100%라고 확신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미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정도를 간다고 이미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0이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1이고 이제 0이면 이와 같은 결과. 이거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선동을 했을 때 자신이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은 6 곱하기 100%니까 1, 그래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정도를 걸었을 때 얻는 기대 효용은 8 곱하기 100% 1 해서 정도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의사결정 도출 방법은 또는 자연과의 게임을 푸는 방법은 앞을 먼저 보고 거꾸로 추론하라. Look forward, reason backward. 딕싯하고 네버프 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꼭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죠. 물론 어떤 충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뭐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 특히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이제 얼른 그 순간에 어떤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1,000원이란 돈이 가지고 발생시킬 효용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비교해 보고 어떤 걸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어, 바로 눈에 띄는 거, 눈앞에 띄는 거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안이 중요해질수록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효용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또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초래될 확률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얻게 되는 그런 효용 이런 것들 다 알아보죠. 여러분도 이제 1학년 때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4학년쯤 되면은 이런저런 뭐 직종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직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직종을 얻을 확률은 무엇인지 그런 직종들을 여러 가지 직종들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뭐 그리고 어떤 작업 환경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얻는 판단이 100% 옳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주관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게임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트리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트리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기대 효용을 먼저 계산을 했었죠. 기대 효용을 그 다음에 거꾸로 이 기대 효용을 비교해보고 이걸 선택할 것인지 이걸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각 자연마디라는 거는 여기가 트리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자연이었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쳐나가죠. 이게 이제 마디죠. 근데 이 추리 다이어그램은 이 나무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온 거니까 이 자연 마디라고 하면 자기가 불확실성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 기대 효용이 계산하는 부분, 그 단계, 자연마디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연마디를 기대 효용 값으로 대체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선동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미리 계산을 하고 계산을 했었죠. 그 다음 정도를 갔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계산해서 이렇게 위로 올렸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용 값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슬라이드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자연마디에서 이렇게 경제가 좋을 가능성, 경제 좋을 경우, 나쁠 경우, 나쁨, 좀, 나쁨. 그래서 선독을 했는데 경제가 좋았을 경우에 얻게 되는 효용과 확률 P를 계산해서 6 곱하기 0.5가 계산이 됐었고 선동을 선택했는데 경제가 나빴을 때 얻는 결과 4였죠. 그리고 그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선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선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 이걸 계산했었죠. 그 다음 후보가 정도를 선택했을 때 경제가 좋았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과 그 다음에 정도를 선택했을 때 경제가 나빴을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계산해서 이 둘을 비교했었죠. 그래서 자연마디를 기대 효용값으로 대체해라. 이제 그 얘기가 이 자연마디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값을 여기다가 옮겨 적어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예측되는 결과를 이처럼 자연마디로 대체해서 기대 효용 값으로 대치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기대 효용 값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미 한번 생각해 봤지만 경제가 좋을 확률이 증가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죠. 이전에는 이제 이게 1일 경우에 대해서 생각했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경제가 좋을 확률이 0.75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1일 경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생각을 해도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0.75쯤 된다면 그렇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추리 다이어그램에서 위까지 선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결과를 예측을 하고 0.75일 경우에 어떤 기대용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동을 할 것인가 정도를 갈 것인가를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0.75인 경우에는 여기서 6은 경제가 좋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6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마디니까 이게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좋았을 경우, 나빴을 경우, 그래서 선독을 했는데 경제가 좋았을 경우에 6을 얻게 되죠. 6. 근데 그 확률이 0.75죠. 그리고 선동을 했는데 경제가 나빴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은 4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5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정도를 갔을 때 벌어질 일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도를 걸었는데 경제가 좋으면 8을 얻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 8을 얻을 가능성이 0.75. 정도를 갔는데 경제가 나빠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0을 얻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0.25. 그래서 이 값을 다 계산하면 6이 되고 이 값을 계산하면 5.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값을 비교해서 우측이 더 크니까 이 사람은 정도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경제가 좋을 확률이 0.5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 선동을 선택했었죠. 0.5일 경우에는 0.5일 경우에 선동. 그런데 0.75일 경우에는 정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경제가 좋을 확률이 몇 정도 돼야지 이 사람은 선동에서 정도를 선동이란 선택에서 정도란 선택으로 바꾸게 될 건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쉽겠죠. 만약에 이 후보가 이런저런 가정에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을 확률을 최소한 몇 퍼센트라고 예측할 경우에 이 사람은 정도를 걷겠습니까? 한다면 여러분 이제 P 값을 여기에서처럼 P가 0.75냐 아니면 0.5냐 이렇게 주어진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지수로 해놓고 P를 미지수로 해놓고 선동을 얻을 때 선동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과 정도를 갔을 때 얻게 되는 기대의 값이 같아지게 하는 P 값을 계산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정도를 선택하게 될 최소한의 P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죠. 경제가 좋을 확률이 처음엔 0.5였는데 0.75로 증가했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정도를 갈 동기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유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정도를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람은 정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이 사람은 욕심쟁이, 그러니까 신승보다는 이제 완승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승에서 얻는 효용이 완승의 효용이 10이었는데 이제는 12를 얻는 후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승을 더 많이 원하는 사람.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동시에 바뀌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확률도 증가하게 됐고 완승에서 얻는 효용도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정도를 걸을 가능성은 높아지나 또 이 사람은 완승을 원하기 때문에 또 선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변수는 선동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고 또 요 변수는 선동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게 하는 선동의 선택 동기를 증가시키는 변수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럴 경우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직관으로 계산하기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야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점과 같이 해보면 이 경우에 선동을 했을 때 경제가 좋을 확률 good, bad 있으면 선동을 했을 때 경제가 좋게 되면 완승의 효용이 있죠. 완승 utility of 완승 u 그다음 가로 열고 완승 가로 닫고 이게 이전의 경우에는 10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1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이너스 4. 그쵸? 그래서 이 값이 8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완승에 대한 효용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은 12-4가 아니라 10-4에서 6이었죠. 그러니까 선동을 했을 때 경제가 좋았을 때 초래되는 결과가 6에서 처럼 이런 결과를 얻었을 때 얻는 효용이 6에서 8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이전에는 여기가 6이었는데 지금은 8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확률이 0.75.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죠. 그리고 이 경우도 똑같죠. 왜냐면 완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후보가 선동했을 때 경제가 좋을 경우에만 완승이 초래되니까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고 나머지 세 부분, 나머지 두 부분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 나머지 세 부분이죠.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뭐 이전과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용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똑같죠. 이전과 마찬가지니까 6 근데 완승의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가 8 증가하게 돼서 선동을 선택했을 때 기대율이 이전에는 아까 5.5였죠. 5.5였는데 이제는 7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7이 6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은 선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도를 선택했었죠. 달리 얘기하면 역시 완승에 대한 욕심이 크게 되면 정도를 갈 사람도 선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A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학생은 자기가 A 정도를 받을 정도의 노력을 해서 그런 환경에 있다면 여기서는 경제가 좋을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굳이 컨닝을 하지 않겠죠. 근데 A 부를 꼭 받아야겠다. 근데 내가 올 때 A 부를 받을 실력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닝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컨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똑같은 경우죠.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컨닝뿐 아니라 또 후보의 선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더 큰 욕심을 부리면서 그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큰 화가 돼서 다시 자기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이런 맛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소소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면 이제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물론 이제 그건 편법은 아니죠. 회사를 확장해서 뭐 제 2호점이 되는 건 편법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이제 정도는 아니죠. 자기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의 그런 가게를 열었으면 물론 선동이나 편법은 아니지만 이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도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무리한 뭐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게가 예를 들어 코로나가 뭐 터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위협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선거 이론에서 굉장히 하나의 호기심을 촉발하는 수수께끼 같은 건데 후보들은 그 우리들이 정치인들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신승을 할 정도만 되면은 정도를 걸어야겠죠. 근데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선동을 선택하잖아요. 이 선동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는 이 정치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인간, 선동을 좋아하는 인간, 사이코패스들이다. 권력 추구형. 그러니까 선동을 하면은 거짓말하면 쾌감을 느낀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내가 봐도 그런 어떻게 저 사람은 입말면만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탈락해가지고 그 사람들 안 보게 돼서 너무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선동을 좋아하는 사람,
선동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거짓말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선동만 일삼는 거는 이 이유거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이 예에서 완승에 대한 효용이 높은 사람이죠. 완승에 대한 효용이 크면 클수록 정치인들은 이렇게 선동을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완승에 대한 효용이 클까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완승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완승을 해서 압도적으로 크게 승리를 해야지 다음에 선거 경쟁에 있어서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승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 후보가 약한 후보구나 해서 또 막강한 후보가 도전자가 다음 선거에서 날 이기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데 내가 완승을 해버리면 저 후보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해서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하지 않죠. 그걸 이제 스퀘어 오브 이펙트라고 불러요. 텃밭을 다져놓으면 강한 도전자가 다음에 나한테 도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텃밭을 다져서 강한 도전자를 쫓아버리는 위협 효과.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모두 다 그럴 수도 있고, 정치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거짓말을 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동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그런 해석이죠. 하지만 정치학적인 해석은 정치인들이 일반인들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선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강력한 도전자가 다음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죠. 심리학적인 선택과 이 정치학적인 해석은.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